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유동성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성이 죄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 7일쯤부터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10만 달러를 좀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단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잘 해결되면 10만 달러는 그냥 간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볼 때 한국인의 한 90%는 투기 자산으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세 차익을 빨리 거둬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장기 보유할 때 진짜 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빠르면 올해에 금 바로 다음 시총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 비트코인 가격이 94,000불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91,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92,000불 하고 있는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5월 달까지 10만 달러 돌파해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5월 말까지요. 네,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면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워낙에 긍정주의자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어찌됐든 돈 버는 건 긍정주의자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보면은 이렇게 단기 급등 오면은 조정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의견하고, 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정말 상승 사이클 간다는 의견이 있는데, 좀 네. 근거 혹은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양쪽의 입장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 차트거든요. 사실 아직은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상방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번의 이렇게 저점 갱신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한 7만 8천 달러 정도 되고, 여기가 7만 6천 달러, 여기는 한 7만 4천 달러, 이렇게 해갖고 세 번 저점을 형성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기술적 분석에서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불리시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음, 트리플 바텀을 찍은 후에 약세장이었다면 좀 반등하고 또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항선이 사실 88K에 8만 8천 달러에서 저항선이 사실 엄청 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한 이틀 전이었나요? 뚫어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장으로 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캘린더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촬영했던 날짜가 3월 19일이더라고요. 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이쯤이거든요.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죠. 이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조정이 세게 나와도 한 10%에서 20% 정도 더 빠질 거고, 그 조정들이 마무리되면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네, 재차 상승하고, 우리 아직 불장 사이클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주기영 대표님이 불장 사이클은 끝났다. 맞아. 그 내용을 인터뷰했죠.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남이사님 물어보셨거든요. 주기영 대표가 그래도 크립토컨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의 대가인데, 그런 사람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불리시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주기영 대표가 또 오늘 우리 인터뷰하는 날만 되면 이렇게 좀 이것도 포스팅을 따끈따끈하게 올리셨네요.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해석을 좀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면, 강세장이 끝났다고 말한 거 그게 한 3월 19일쯤이었거든요. 저희 지난번 인터뷰였을 때 그렇게 말하고 나서 10% 정도 급락이 있었다. 네, 여기쯤이었으니까 7만 4천까지 훅 빠졌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주기영 대표가 말한 것보다도 10%더 위에 있죠. 맞아요. 지금은 지금은 조금 조정받았지만 한 9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주기영 대표는 아직까지는, within a wide range,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좀 횡보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에 10만 달러가 넘는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제 바람은 빨리 10만 달러 넘겨서 주기영 대표 원래 되게 불리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오랜 한 8개월 정도 되는 그 기나긴 횡보장 때도 늘 이렇게 상승을 외치시던 분이거든요. 네, 3월 19일 날 정확한 이유는 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딱히 뭐 그런 이유가 보이지는 않는다. 제 눈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도 딱히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강세장이 끝났다고 볼 만한 그런 요인이 제 눈에는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주기영 대표도 빨리 10만 달러 넘어서면서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불장은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변화된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주기영 대표의 최근 포스팅 중에 하나거든요. 4월 9일 날 포스팅한 건데 여기는 트위터입니다. X. 네. 여기 보시면 금이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네. 요즘에 뭐 금값이 뭐 진짜 금값이죠. 뭐 3,500달러 온스당 넘어서고 사상 최고치를 뭐 연일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쁜 뉴스는 비트코인이 아직은 디지털금은 아닌 것 같다. 안전자산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은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좋은 뉴스는 언젠가는 지금 뭐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한 20트릴리언 달러 뭐 그냥 뭐 너무 어마어마한 가격이라 한 네. 3천억, 3천조? 3천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3천조 맞나요? 3만 조인가? 계산이 쉽지 않아요. 네, 한 3경 되는 것 같아요. 3경.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1.5 트릴리언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 즉 지금보다 상승의 여지가 10배 이상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주기영 대표의 사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주기영 대표가 지난번에 포스팅 올린 것도 잘 읽어보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는 횡보할 수도 있다. 불사이클이 좀 끝났을 수도 있다. 요 정도를 얘기한 거고 그럼 6개월 정도 횡보한 다음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사실 이때 글만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1.5 트릴리언 달러잖아요. 네. 뭐 그냥 가격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한 개당 한 92,000달러 정도 지금 가격이 그 정도 되거든요. 92,260달러 정도 되네요. 지금은 요 정도 가격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략 10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10만 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내로는 1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상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이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0년 보고 투자하는 일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또 이렇게 한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가장 좋아하는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도 물론 되게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한번 투자의 가치를 따져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질문지를 보니까 지금 상승이 꽤 셌잖아요. 74,000부터 92,000이니까 한 18,000달러 정도 저점부터 보면은 대략 한 26% 정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또 조정을 받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또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고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기 보면 되게 오랜 시간 횡보했던 요 자리가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8,000달러 넘어서면서 저는 이제 불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여기 88,000달러가 이제까지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떨어져도 여기서는 이제 지지받을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혹시라도 악재가 터지면서 좀 뚫린다고 해도
이 84,000, 85,000 매물대를 상당히 많이 쌓았어요. 한 84,000달러 정도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1차 지지선은 88K, 88,000달러 정도 생각하고요. 2차 지지선은 84,000달러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한국 가격으로 변환을 하시려면 지금 테더 가격이 대략 한 1,450원 정도 하거든요. 네. 88,000 곱하기 1,450원. 대략 한 1억 2,7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거기가 깨진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지지받고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희선님께서 네, 물어보셨는데 5월 달에 10만 달러 될 것 같냐? 이렇게 그쵸. 물어보셨잖아요. 이대로 뭐 지지를 받든 조정을 받든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좀 단기 급등 패턴 나올 거냐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유동성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성이 죄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 7일 날은, 이게 패드와치인데, 지금 현재 금리가 4.5%죠. 네. 여기에서 오른쪽 부분 보시면 되는데, 현재 금리는 4.5%입니다. 5월 7일 날은 가장 높은 확률로 네,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5월 7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월 8일 한 새벽 3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동결이 되고 이제 파월 연설하고 막 하겠죠. 그 다음은 금리 인하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5월 7일쯤부터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10만 달러를 좀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좀 품고 있습니다. 이건 썰이에요, 썰. 네.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그 정도로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망치가 6월, 그리고 대략 한 9월 정도, 그리고 한 10월, 이렇게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 2번, 6월에 한 번 해서 총 3번인데,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시장에 공급해주겠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맘때쯤부터는 금리 인하 시작하기 전부터 또 기대감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5월 7일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어버이날이네요. 5월 8일 새벽 3시부터는 좀 상승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요때 좀 탄력을 받아서 이때부터는 좀 파바박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 회로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단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남이사님 생각에는 요새 가장 큰 블랙스완이 뭔가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막 뒤집기, 뭐 발언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관세가 좀 되게 좀 중요한 이슈잖아요. 4월부터는 우리가 관세가 유예되긴 했지만 최소의 관세, 10%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4월 10일에 발표가 된 게 사실은 3월 CPI입니다. 3월 CPI가 2.4%. 이거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서 제 가슴이 다 아팠거든요. 관세만 없었으면 이거 2%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 4월 달에 10% 관세가 붙으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좀 사실 제일 걱정이에요. 갑자기 관세가 10% 붙으니까 2.4% 이렇게 너무 좋은 숫자였는데 갑자기 5% 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럼 6월에도 또 되게 높겠죠. 한 1년 동안 계속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3번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이고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 5월 13일 날 4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3%를 훌쩍 뛰어넘는 뭐 4%, 5%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요게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요것만 잘 해결되면
10만 달러는 네, 그냥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습게 돌파할 수 있다. 아, 그쵸. 10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죠. 그 음. 다음부터는. 그럼 이게 대표님 유동성을 공급해 조금 주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약간 덜어내고 저거 발표 나고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괜찮게 수치 나왔을 때. 지금 9만 2천이잖아요. 네. 그때 10만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음, 그거는 뭐 불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보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솔직히 비트코인은 모든 투자 자산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도 팔고 싶고요. 이렇게 네. 떨어져도 팔고 싶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팔고 싶잖아요. 돈 쓸 일 있으면 또 팔고 싶고 그냥 계속 팔고 싶은데 그 유혹을 어떻게 참아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변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긍정주의자가 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냥 몰라. 잘 되겠지 하고 비트코인 정말 좋은 자산이잖아요. 이런 좋은 자산에 돈을 잘 묻어두고 그냥 비트코인 오래오래 보유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비트코인이 여태까지는 반감기 6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네. 알트코인이 또 따라서 폭등하는 이런 사이클을 세 번의 패턴을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게 한 12월, 뭐, 길어도 2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한 12만 달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다 보니까 네. 사이클 깨졌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요. 음, 다만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은 확실히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지난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20일에 있었거든요. 6개월 뒤면은 10월 20일이잖아요. 네. 정말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여기가 10월 20일이거든요. 요쯤이. 여기서부터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를 상승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조정 폭이 한 3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 폭으로 봤을 때 한 31%. 이거 그대로 사이클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음, 30% 빠졌으니까 사이클이 깨졌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조정들이 중간중간 있었잖아요. 네, 조정을 보면 얘네들도 뭐 그렇게 작은 조정은 아니거든요. 얘만 이렇게 작아 보이시지만 얘가 한 31% 정도 되거든요. 네. 어, 21년에? 네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여기쯤 있는 게 아닌가. 뭐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으로 봤을 때는 한 여기쯤 되는 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첫 번째 조정. 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17년도 차트를 보면 여기가 2017년도 차트인데요. 이때는 되게 뒤늦게 불장이 이렇게 확 하고 왔잖아요. 네, 이것도 반감기 다음 해거든요. 아,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5월인가 6월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런 엄청난 불장이 있었는데 요때만 보면 3월, 4월, 5월 이때 보면은 상승장이 엄청나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월 지금 한 4월 말 요쯤 되니까 요런 엄청난 상승세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그냥 직선에 불과합니다. 연말에 와, 지금 한 말도 안 되는 세배 상승이라는. 세 배 올랐는데 네. 그 뒤로 오른 게 뭐 한, 네. 그래서 다 합쳐서 한 20배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 시총이 워낙 커져서 이거는 좀 불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바로 금 시총 뛰어넘겠죠. 뭐 그렇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2017년도 차트를 봐도 요렇게 막 상승을 하다가도 이렇게 조정이 있잖아요. 네. 되게 작은 조정으로 보이실 텐데 제가 이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얘도 한 30% 정도 빠진 거예요. 아, 중간중간에 30% 정도 조정은
원래 있습니다. 이렇게 30%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뭐 제 시각에는 좀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상승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한 9월, 10월, 12월이었나요? 그렇게 B컷 그러니까 이때 0.5% 내리고 0.25% 내리고 0.25% 내리고 요건 두 번 한 번에 한 셈이니까 총 네 번 한 셈이죠. 1%를 내렸거든요. 그때가 정확하게 이때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1월 달부터 좀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5월 달까지도 동결을 할 것 같고 예, 동결한 다음에 다음은 인하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 다시 재차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은 사이클이 좀 유동성, 뭐 금리나 이런 또 관세 전쟁 때문에 조금 밀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트코인은 좀 상황이 다르다면서요. 네, 알트코인은 너무 많이 달라서 제가 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때 알트코인을 전부 다 팔고 네. 비트코인으로 다 바꿨거든요. 음, 작년 12월에 이제 뭐 제가 뭔가 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비중이 원래 되게 작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95%다 하면은 알트코인은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경 쓰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아, 그냥 비트코인만 해야지. 그냥 신경 쓰기 싫다. 해서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탔는데, 저는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알트가 정말 다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음, 물론 저는 뭐 갖고 있진 않아서 알트 하락에 따른 손해가 있지는 않았는데, 좀 이걸 보면서 시장이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이 네. 파란색 선은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가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쭉 올라가고 이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쭉 빠졌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오르지만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장, 네, 음, 불장이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알트 불장이 혹시 온다면 아직은 불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미넌스가 아직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처럼 좀 장 후반에, 그러니까 올해 후반에 좀 진짜 찐 불장이 오지 않을까. 음, 비트코인도 더 급등하고 알트코인도 그때 좀 미쳐 날뛰는 시장이 혹시 온다면 올해 한 3, 4분기쯤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앞으로도 올해는 알트코인을 투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 돈을 넣어야 진짜잖아요. 그쵸. 비트코인에는 제가 뭐 적지 않은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많이 떨어지면 뭐 저도 손해를 보니까 제 말에 좀 힘이 실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트코인 하나도 없는 제가 말한다고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 좀 알트코인 이야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음, 대표님, 그럼 알트코인이 이렇게, 확신이 부족해진, 예전 같으면은,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알트코인에 넣으면은 더 상승이 많을 테니까, 네. 투자를 고려할 텐데, 대표님 그런 고려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이유가 네네. 뭘까요? 일단 좀 모럴 해저드 느낌이 음, 좀 너무 강합니다. 일단 단적으로 말을 해서 트럼프 코인 아시잖아요. 트럼프 네, 오피셜. 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거든요. 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 음, 그리고 그런 밈 코인이 아니라 좀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솔라나 같은 좀 좋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작년과 올해 그래도 좀 올해는 좀 아니지만 작년에 솔라나가 되게 좀 각광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솔라나가 각광받은 본질적인 이유를 이렇게 찾고 찾아보면은 그것도 밈코인 붐 때문에 그랬거든요. 음, 솔라나를 배경으로 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민코인이 히트작을 계속해서 내면서 솔라나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던 건데 그게 진짜 솔라나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이렇게 좀 잘 맞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에도 좀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음,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계에 오랜 좀 전문가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암호화폐 산업,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암호화폐 산업은 보통 알트코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에서도 돈이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미래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뭐 솔라나, 이더리움, 뭐 XRP 이런 게 새로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막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게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혁신적인 무언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7년 뭐 2021년 이랬을 때는 그동안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사실 네. 코인이라는 게 뭐 NFT 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뭐 음, 훈민정음 해례본을 뭐 NFT로 만들어 갖고 그걸 막 몇 억씩에 팔고 막 이런 거를 음. 본 적이 없어서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막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올해 NFT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 자체가 일단 뭐 한 90% 이상 다 떨어져 있는 음, 상태고 그런 걸 보면서 좀 고인물 분들이 회의를 좀 많이 느낀 거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인물 분들도 알트코인에 얼마나 많이 되었겠어요. 음, 네, 그런 분들도 좀 학습이 좀 돼서 이제 결국에 갈 거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건 XRP가 오랫동안 SEC랑 소송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잘 끝나게 된 것 같고 마무리됐다고 제가 봤거든요. 음, 그러면서 4달러가 넘었었죠. 네, 엄청난 급등도 했었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조정받았지만 그나마 XRP가 좀 본래의 지위를 좀 찾아가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혁신적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저도 뭐 그냥 궁금한 알트코인 있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이 사면 한 1000만 원, 요 음,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네. 하지만 알트코인에 억 단위의 돈을 내가 넣을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관심 깊게 보던 코인이 있거든요. 네. 알트코인인데 요즘에 RWA 뭐 좋잖아요. RWA가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온도 파이낸스랑 쌍벽을 이루는 코인 중에 OM 코인이라고 있어요. 음, 만트라 코인이라는 코인인데 네. 와, 이거 정말 제가 되게 좋게 보던 코인이거든요. 와, 네. 이게 되게 잘 간다. 그리고 좀 방어도 되게 잘하네. 라고 음,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트를 혹시 사게 되면 얘는 조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보이세요? 갑자기 하루아침, 그래프가, 하루아침에 90%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 이거 뭐, 러그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네. 다 먹튀 아니야? 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뭐 운영진들이나 투자자들은 안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안 팔았는데 이렇게 90%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그나마 한 1% 남아있던 호기심, 지적 호기심에 좀 투자해 볼까 하는 마음이 만트라 코인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알트는 안 하길 잘했다. 이게 아, 좀 궁금해서 그냥 혹시 그 보초비용으로 제가 10,000원어치만 샀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볼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망했으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88,000달러 넘어서면서 이제 앞으로 불장이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트라 코인을 그래도 뭐 한 100만 원어치 정도는 샀을 것 같은데 살았다? 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데 저거 서로 안 팔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에 좀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서로 이게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팔았을 원인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만 해도 상장이 되려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쵸. 뭐 쉽게 말해서 뭐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 네. 두나무가 그 모회사인데 두나무가 상장된다는 말이
지난 사이클에도 지지난 사이클에도 막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상장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주식 시장은 너무너무 깐깐하다는 거죠. 하지만 특정인을 좀 지칭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모 유튜버가 벅스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뿌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물론 그분은 먹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돈 생길 때마다 그거 사가지고 소각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죠. 네, 알트코인은 상장 자체가 너무 쉽다. 비트겟에 상장을 했는데 그분이 비트겟이 결코 작은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곳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냥 돈만 좀 있으면 네, 얼마든지 상장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다 이를 각오를 하고 이 만트라 코인을 보고 이거 빵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완전히 내놓고 도박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알트코인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만트라 코인의 요 사태를 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제가 2022년에도 루나 코인과 루나, 앵커, 테라 뭐 이런 코인들의 같은 계열이거든요. 네. 걔네들이 망하면서 제가 그때 물론 루나를 투자해서 제가 수익은 좀 있었어요. 한 2, 3천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걔네들이 다 망하면서 제가 또 2,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똔똔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네. 상처를 좀 크게 입었었는데 만트라 코인은 제가 사진 않았지만 제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정말 살려고 유력한 후보로 올려놨던 코인이라서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저는 되게 친했어요. 제가 진짜 차트도 산 좀 거 많이 같은 보고. 느낌. 네, 그러니까 저는 만트라 코인을 살려고 제가 고래동 공부에서도 이런 코인도 나중에 좀 볼만할 것 같다. 지금 사진 않았지만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 뭐 살까 고민 중이다까지는 이야기했거든요. 네. 와, 그래도 다행히 사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을 보고 역시나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현금 1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대표님은 알트코인을 그래도 조금 섞어서 사보는 걸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사라, 혹은 뭐 분할로 사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1억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네. 급한 돈이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내가 우리 몇 달 뒤에 뭐 우리 집 아파트 잔금 낼 돈이나 아니면 내년에 뭐 이사 갈 돈이나 뭐 그런 거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돈이 아니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해서 엔비디아나 너무 잘해서 10배 수익이 났다. 네. 그래서 1억이 생겨서 다음 투자처가 어디가 될지 고민 중이다. 이런 분께는 좋은 선택지가 비트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너무 짧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가져갈 생각이 있다. 저는 한 11월 정도에 11월 안팎에 그러니까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요때쯤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네. 2017년도 차트랑 비슷하게 간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 2021년에도 대략 한 요쯤에서 피크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저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요쯤에 피크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좀 등락은 좀 무시할 수 있다. 오히려 빠지면 나는 더 과감히 모을 수 있고 올라가면 좀 올라가더라도 요때까지는 보유할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비트코인에 그래도 1억이 있는데 1억 다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좀 비추하고요. 5천만 원 정도는 네, 현금으로 좀 보유하고 블랙스완이 또 터지면 현금보다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네. 이번에 관세 빔 맞고서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현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맞아요. 네,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5천만 원 정도는 요렇게 그냥 비트코인에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비트코인도 진짜 많이 오르는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더 센 무언가를 원한다. 네, 그런 분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래티지 MSTR이죠. 네, 스트래티지 주식을 좀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음. 스트래티지는 오를 때 화끈하게 오릅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또 이렇게 화끈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빙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다기보다는 알트코인처럼 이렇게 좀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음. 많이 오르고 좀 더 화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사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벌 때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뭐 비트코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누리고 싶으시다면 스트래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만약 올해나 내년에 다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을 봐도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쵸. 비과세가 되는 게 그게 너무 매력적인데 스트래티지는 아무래도 좀 주식이다 보니까 얘는 대략 한 22% 정도의 양도세가 있다. 네, 요 아, 부분은 좀 참고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1부, 2부에서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을 뭐 언제든 사실 사가지고 장기 보유했으면 지금까지 뭐 엄청난 수익을 다들 거두셨을 텐데 네. 현실 세계를 보면은 코인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이 되게 없어요. 음,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이게 가격에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여기 차트 보시면 어, 이때 급등을 했잖아요. 이때, 요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본전 조금 넘었을 때, 혹은 본전에서. 음. 그러니까 기껏 1억에 사가지고, 한 1년 갖고 있다가, 1억이 넘으니까 평단이 넘자마자 매도를 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물려 있다가 이제 탈출 기회 줬다 하고 아싸 하고 탈출했는데 그 뒤에 지금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1억 3천인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 이유가 가격에 너무 휘둘려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 다들 한국인의 한 90%는 투기 자산으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적당한 때 잘 사면 이렇게 오름폭을 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음. 시세 차익을 빨리 걷어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인이 그나마 투자로 부자 된 분들을 보면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 가장 많잖아요. 네.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는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은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거든요. 차라리 강사님들 정도나 그렇죠. 강사님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다 유명해서 유튜브 치면 다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은 물론 제야의 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일 정도로 되게 좁다는 거죠. 음. 그 가장 큰 이유가 주식은 팔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올랐으니까 팔고 싶고,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또 팔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본질적인 비트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하나, 요걸 좀 공부를 해보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때 빠지고 있을 때, 3월 19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도 판 게 없어요. 네, 음. 오히려 아주 뭐 소액이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 비트코인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사부작 네. 사부작. 뭐 큰 양은 아니지만 저는 현금 보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뭐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빠져봤자 뭐 1, 20%더 빠지겠지. 뭐 그냥 빠지면 빠지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나중에는 이게 다시 빛날 거를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뭐 종교적인 이야기 같지만 믿음이 있어요.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거든요. 아, 얘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거는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단순히 뭐 100만 원어치 사서 10만 원 번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좀 장기 보유할 때 진짜 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 같은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확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좀 어떻게 해야 좀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비트코인이 뭐냐, 비트코인이 왜 오를 거냐 생각하냐, 뭐 그런 답은 제 생각에는 좀 책에서 찾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물론 유튜브나 뭐 강의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좀 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인의 정원 출판사에서는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예스24 같은 출판사의 서점에다가 거인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맨 앞에 있는 이 두 권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남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그냥 트럼프의 입이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풀어준 책입니다. 저자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이 음, 책은 우리 고래동 공부에서 웅달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서를 함께 하면서 책에 대해서 풀이 주석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고래등 공부 회원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다소 어렵습니다. 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독서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보시면 지금 현 시점에 딱 맞는 책이고요. 나는 좀 그렇게까지 어려운 책은 좀 싫다. 이거 솔직히 저도 많이 봤는데 끝까지 완독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음, 한 번에 완독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이 땡스 가포 비트코인이란 요 책은 제가 어저께 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술술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도 갖고 와봤는데, 이 네, 땡스 가포 비트코인. 밑에 나온 이 카우보이 모자 쓰신 이분이, 지미송 님이거든요. 어, 지미송 님과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냥 지미송 님이 지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쉬워요. 어,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저는 되게, 와, 이거 이 정도면 우리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쉽게 잘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좀 짧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좀 읽은 지가 좀 돼갖고, 지금 뭐 술술술 얘기하긴 좀 어려운데, 이 책은 제가 어저께 읽었으니까, 기억에 다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좀 가장 핵심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뭐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무언가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도로도 깔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 제도도 운영을 해야 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조금도 줘야 되고, 좀 네,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분들 월급도 줘야 되죠. 경찰들한테 돈도 줘야 되죠. 그쵸? 그쵸. 어디선가 정부에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금이죠. 네,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내겠죠. 그러면 나는 이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 세금 많이 많이 내세요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너무 싫죠. 네, 그러면 이 정부 안 찍어야겠다 하겠죠. 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좀 돈을 퍼주고 막 이거저거 해야 좀 인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면 싫어하고 이거 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각국 정부에서는 좀 꼼수가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면 국채를 일단 발행을 합니다. 어. 국채를 발행하면 대부분 연준에서 그냥 다 사줘요. 어. 국채 발행이라는 게 빚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막 카드 대란 났잖아요. 광고 있었죠. 맞아요. 네. 뭐 카드만 긁으면 다 막 물건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카드냐면 한도가 없는 한도가 무한대인 카드예요. 어. 그리고 상환 일자도 없어요. 그냥 카드 계속 긁으면 되는 그런 슈퍼 카드거든요. 어. 이런 거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껴 쓸까요? 팍팍 쓸까요? 팍팍 쓰지 않을까요? 그쵸?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갚아도 되는데 그거를 아껴 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아껴 쓰지 않고 아낌없이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정부 부채가 한 3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조 달러. 너무너무 큰 돈이라 제가 가늠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뭐 40조, 50조, 뭐 100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참고로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지금 1.8조 달러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 비트코인 전체 다 산 거에 한 20배 되는 거잖아요. 미국 네. 부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빚을 내죠. 그걸로 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0년 전쯤에, 한 1930년쯤에는 이때는 그냥 금 1온스가 20달러였거든요. 20달러. 네. 지금은 3,50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와.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모럴 해저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도가 무한대인 카드를 그냥 계속 쓰는 것과 같거든요. 네. 이게 누가 뭐 예금을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부채를 늘려서 계속 빌려가지고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 짐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네. 이 짐을 누가 지냐면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집니다.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달러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때는 20달러가 있으면 부자였을 수 있죠. 금 1온스 정도 있어서 그래도 집에 좀 돈 좀 있어 하는 집일 수 있는데 지금은 20달러면 3만 원인데 우리 집에 3만 원 있다고 돈 좀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을 우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금 가격도 이렇게 올랐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월급으로 못 따라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서울에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뭐 이런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서울에서 남자가 집 해오고 하는 순간 한다고 합니다. 10억이 넘는데 그거를 이러는 거죠. 20대, 30대 남자들이 이거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불가능. 그만큼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전 국민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엄청난 모럴 해저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 네, 그 대안 중에 저는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되게 좀 패깅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달러가 안 오르고 있죠. 네. 금 가격이 20달러에 이게 패깅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일부러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상태가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근본이제 폐지 뭐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부터 이렇게 금값이 미쳐 날뛰었죠. 네. 사실 금이 귀해졌다기보다는 달러 가치가 쓰레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서
금 가격에 이렇게 픽스를 시키자. 뭐 예를 들어 3,000달러에 그냥 고정을 음, 시키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죠. 현재 상태에서. 네. 그건 완전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3의 무언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3의 무언가.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네. 이게 전 세계의 시총을 금과 비트코인, 실버, 은 다 포함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대부분은 기업에서 이거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1등은 금입니다. 뭐 그냥 막대하죠. 2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금을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사고도 남아요. 두 빚이 번 살 수 엄청나네요, 있습니다. 진짜. 네, 미국 정부 부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할 수 있는 정도로 미국 정부 부채는 네, 그냥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음, 그건 좀 논외로 하고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빠르면 올해 금 바로 다음 시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거든요. 늦으면 한 2029년? 네, 요쯤에는 시총 순위 2위 정도는 충분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금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영 대표도 이야기를 했죠. 네.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20 트릴리언 달러 차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의 시총을 넘어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10년 내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음. 지금 가격에서 10배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10년 안에 10배 수익. 남이사님 느끼기엔 어떠세요? 10년 안에 10배 수익이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어유, 그럼 너무 좋죠. 그게 또 특히나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면 더 좋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좀 구원자다. 네, 이 책을 보시면 그런 제가 되게 러프하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메인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음, 책이 글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이게 책에서 다 써놨거든요. 한 페이지에 있는 글이 되게 적지 않습니까? 이게 줄간격이 일단 넓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 저 이런 책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게 네. 후루룩 볼 수 있어가지고, 음, 어저께 제가 한 2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아, 요 정도면 우리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야기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은행은 무에서 부채를 창조합니다. 이거 진짜 기적의, 아까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한도 무한대인, 크레딧 카드 같은 거죠. 갚을 필요도 네. 없고. 이거는 안 갚아요. 그래서 지금 36조 달러. 이게 너무 큰 돈이라서 저는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미국 정부 부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더 상세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스 가포 비트코인. 아, 이게 음, 약간 좀, 종교적인 책 아닌가?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다시 나오니까 일단. 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종교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 그냥 구원자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또 그 이 책에 저자신 지미송 님이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또 이 코인계에서 많이 알려주신 이 저명하신 분이라면서요? 그쵸. 거의 뭐 주기영 대표급이라고 생각을 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비트코인 고인물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음, 비트코인 외서들이 참 이렇게 수입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그 막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끝으로 저희 운갈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너무 가격만 보면 마음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투자라는 게 일희일비하면 좀 장기 투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다고 너무 기쁘고 떨어졌다고 너무 슬프고 뭐 이렇게 되면 투자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를 1999년쯤에 매수를 했다면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겠죠. 음, 그리고 좀 장기 보유해서 그분은 어찌됐든 부자가 되겠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보다 저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보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길게 투자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네. 부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확신을 갖고 좀 투자를 오래오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정길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